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관동별곡 첫 번째 했던 거에 이어서 두 번째 관동별곡 시작을 할 거고요. 일단 지난번에 정철이 금강산에 가 있었죠. 그리고 금강산에서 뭐 이것저것을 봤잖아요. 오늘은 금강산의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보면서 정치와 벼슬에 대한 꿈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실제로 정철은 이제 스스로를 신선이라고 생각하고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반대편으로 약간 권력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 그래서 높은 벼슬에 올라가서 얘처럼 약간 뿜뿜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놀다가도 막 술을 마시다가도 정신 차리자. 나 벼슬하는 사람이지. 정치 열심히 해야지. 정치 열심히 해서 높은 벼슬에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욕망이 없었던 존재는 아니고 되게 막 무욕을 추구하는 존재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겁니다. 오늘은 뒤쪽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억나요? 정양사 진월대에서 요 풍경을 내려다본 부분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금강산의 네 번째 계심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심대 고쳐 올라 중향성 바라보면 얘라 중향성이 그 봉우리예요. 그 봉우리를 이제 똑같아요. 계심대는 높에 있는 전망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계심대에 가서 또 이렇게 밑에 이 풍경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죠. 이렇게 금강산 산이니까 밑에 있는 풍경들이 모두 다 그 봉우리일 거예요. 12,000봉, 12,000봉, 12,000봉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계심대 고쳐 올라 중향성이라는 그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12,000봉을 넉넉히 헤아리니 하나하나 세어보니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 자보자. 금강산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웠단 말이지. 근데 보면 봉우리마다 약간 기운이 지금 이제 이게 형상화해 놓는다고 약간 너무 아름답고 좋은 기운이 막 봉우리마다 맺혀 있다고 본 거야. 자, 요 구절 우리 지난번에도 봤죠. 맑거든 좋지만아 좋거든 맑지만아. 여기서 조심할게. 고전에서 요 맑다 있죠. 맑다는 맑다는 뜻이고 좋다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맑거든 깨끗하지 말지. 깨끗하거든 맑지 말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저 기운이 어떻다는 얘기냐면 맑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다.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계심대에 올라가서 이제 12,000 봉우리를 봤어. 근데 봉우리마다 어쩜 기운이 그렇게 맑고 깨끗해? 자, 굉장히 정치인다운 얘기를 합니다. 저 맑은 기운을 흩어내서 인걸, 인재를 만들고 싶다. 이게 뭐냐면 나라에 좋은 정치를 할 인재를 뽑아내고 싶다. 정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만들고 싶다. 자, 형용도 그지하고 태세도 아주 할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형용 보이죠? 형용이 모양이고요. 모습. 태세가 움직이는 행동? 약간 움직이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움직이는 모양. 그래서 여기는 형용은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 태세는 막 움직이는 모습인데 정지해 있는 모습도 끝이 없고 움직이는 모양도 하도 하샤 너무 많기도 많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볼게요.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우뚝 서 있어요. 하나가 우뚝 서 있는 모양이죠. 요거는 형용이라고 부른 거야. 정적으로 봉우리 하나가 딱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자 멀리서 산을 보면 산의 능성이 이렇게 굽이치는 것처럼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이어지는 산봉우리의 요 태세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요걸 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용을 정적 이미지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태세를 동적 이미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처음에 이 여기 계심대에서 봉우리들을 봤어요.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른 기운을 가지고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고 정치 생각을 한번 하고 산봉우리들의 모습을 계속 봤더니 모습이 참 끝이 없고 움직이는 모습도 너무 많기도 많구나.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대단하다. 자, 천지 세상이죠. 하늘과 땅이니까 삼기다 만들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했죠. 천지를 누가 만들어요? 자, 조물주 옥황상제가 만듭니다. 근데 자, 보자. 천지를 만드실 때 옥황상제가 자연스럽게 뉘었을 텐데 뭐 되게 신경을 많이 안 썼을 텐데 이제와 보게 되니 이제와 뭘 봤어요? 금강산의 형용과 봉우리들의 태세를 봤어요. 너무 아름답거든. 이제와 보게 되니 너무 아름다우니까 유정도 유정했구나. 자, 이거 보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에요. 자, 이 조물주가 있어요. 근데 조물주가 이 금강산을 만들었잖아. 이 세상에 천지를 만들었잖아. 근데 조물주가 이 천지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너무 신경 써서 예쁘게 만들었어. 인테리어 공을 좀 들였어. 이런 표현을 고전에서 되게 전통적으로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했어. 야단스럽고 야단스러웠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련되고 세련됐어 라고 얘기하고 혹은 유정도 유정했어 라고 얘기해요. 이 유정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자, 얘들아 볼게요. 유정이
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있을 유자에 정정장이다. 이 얘기는 정성을 담았어. 정성스러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표현이 요 관동별곡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럼 자 다시 보자. 조물주가 천지를 삼키실 때 자연스럽게 만들었을 텐데 이지어 보게 되니 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야. 정성을 기울이기도 정성을 기울인 거야. 어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 요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고전 원문에서는 자연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와. 근데 그 자연이 아름답다는 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물주가 헌사토헌사에 조물주가 너무 유정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외워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계심대를 갖다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봉우리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보자. 비로봉 상상도라는 금강산에 봉우리가 있습니다. 금강산의 비로봉 상상도는요,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 봉우리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강산을 갔다 그럼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한번 등반하는 것이 그 산을 제대로 오른 거죠. 근데 자, 정철은 금강산의 비로봉 상상도라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일단 또 너무 힘들고요. 왜냐면 비로봉 상상도 그 올라가 본 친구가 있는지 너무 힘들어. 가는 게 힘들어. 막 사실은 하루 아침에 못 가고 막 밤을 새서 뭐 1박 2일로 가고 이런 곳이 비로봉 상상도예요. 너무 힘드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심대에서 보기만 합니다. 계심대에서 여러 가지 금강산의 봉우리들을 보고 모두 본 거냐면 자 비로봉 상상도로 올라간 게 아니고 바라본 거예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저 멀리 비로봉 상상도가 있겠죠. 자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보이지? 올라본 사람이란 뜻입니다.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왜냐면 자기 못 올라갔거든. 누가 올라갔지 저 높은 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 잠깐만 사실 금강산에 갔어. 그래서 금강산에 가서 친구한테 나 금강산 갔다 왔다 이랬어. 그랬더니 친구가 금강산 갔다 왔어? 비로봉 상상도도 올라갔어? 이게 약간 어떤 의미냐면 나 그 롯데월드 갔다 왔다? 아 진짜 롯데월드 갔다 왔어? 롯데월드 전망대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안 갔다 왔거든. 정철은 비로봉 상상도는 안 올라가고 보기만 했단 말이야. 그럼 친구가 야 금강산까지 갔는데 비로봉 상상도를 안 갔다 왔어? 야 그 금강산 갔다 온 거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자 그것에 대한 변명을 정말 대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야? 동산태산 어떤 것이 높던가 노곡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밑에 봐봐. 실제로 예전에 공자가 있어요. 여러분 공자 누군지 알죠? 그죠? 자, 공자가 있는데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자가 노나라 사람입니다. 공자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되게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공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 마치 비로봉 상상도처럼 그 중국의 산이 동산과 태산이에요. 공자한테 이런 얘기했죠. 공자가 동산과 태산에 올라갑니다. 동산. 태산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봤단 말이야. 중국 세상을 바라보면. 중국 넓잖아요. 근데 공자가 세상을 중국 천하를 바라보면서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중국을 보면서 어머 세상이 좁네. 어우 너무나 작아. 이래. 그리고 우리가 이 공자의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공자의 호연직이 넓은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자의 마음이 너무나 세상을 품을 만큼 넓어서 중국이란 세상마저도 좁다고 느꼈다는 거야. 그러한 공자의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철 입장에서는 비로봉 상상도를 왜 안 올라가는지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는 과정에 공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봐봐.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야? 누가 올라가 봤다 그래? 비로봉 상상도를. 야 공자가 동산 태산이 어느 것이 더 높아? 근데 공자는 이 높은 산에 다 올라갔거든. 노나라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다시 말하면 노나라를 어찌하여 적다고 말했단 말이야. 누가? 공자가. 공자는 어떻게 그렇게 말한 거야? 어와 저 지위 정신적인 지위 정확하게 말하면 호연지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공자가 동산태산에 올라가서 노나라를 보면서 중국 전체를 보면서 어머 세상이 너무 좁다라는 이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알고 있어야 이 정도의 정신적 경지는 돼야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어와 적 공자의 정신적 지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알 거야. 나는 몰라. 공자만큼은 아니야. 내가 공자만큼의 정신적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올라가지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는 게 고의할까? 이상하니? 이상할까?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쓴 거냐면 비로봉 상상도에 어떤 놈만 올라갈 수 있어. 공자만큼의 정신적 경지를 가진 놈만 올라갈 수 있어. 너 정신적 경지 갖고 있니? 안 갖고 있잖아. 나도 공자만큼의 정신적 지위를 어떻게 하면 알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르지 못해서 그냥 내려간 거야. 그게 이상하냐?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실 정말 변명치고 조금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멋들어지죠. 그런 식의 변명을 하는데 자 그걸 생각하고 다시 보세요.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야? 동산태산이 어떤 것이 높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공자가 동산태산 올라가서 넓거나 넓은 이 노나라를 어찌하여 적다고 말한 거야. 어머 대단한 정신적 경지. 저 정도 경지는 갖고 있어야 동산태산 같은 높은 데 올라가 보는 거지. 비로봉 상상도 올라가는 것처럼 어와 저 높은 정신적 지위를 어떻게 하면 알 거야. 나는 몰라. 야 그 정신적 경지에 오르지 못할 건데 내가 비로봉 상상도 안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지. 라고 변명을 해요. 친구가 야 너 금강산 갔다며? 비로봉 상상도 가봤어? 거긴 올라갔어? 아니 안 올라갔는데? 야 미친놈아 그 금강산 갔으면 비로봉 상상도 올라가야 올라간 거지 했더니 정철이 야 비로봉 상상도는 공자만큼의 정신적 지위를 아는 사람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아 나는 내가 공자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 올라갔던 거야. 야 내가 공자만큼의 정신적 경지가 안 됐는데 야 안 올라간 게 이상하냐? 라고 변명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변명도 좀 멋들어지게 하는 그런 약간 이 말발로 치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정철은. 그리고 맨 마지막 금강사에서 맨 마지막 장면이 활용소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활용소가 얘라 연못인데요. 연못인데 이 활용 보이죠? 용자가 용자입니다. 우리 지난번 1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결이 이렇게 굽이치니까 마치 용이라고 물결을 생각하는 비유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활용소는 연못인데 굽이치는 물결이 있는 연못이에요. 거기서 정철이 활용소를 봤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원통콜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는 길에 그 앞에 넓적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넓적바위가 바위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그 안에 연못이 만들어졌다. 천년 노룡 복개 천년 묵은 늙은 용입니다.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근데 용이 아까 뭐라 그러면 물결이라 그랬잖아요. 활용소에 굽이치는 물결을 보고 늙은 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주야 밤낮으로 흘러내어 창해 바다입니다. 바다에 이어져 있으니 풍운을 언제여도 얘들아 풍운이 바람과 구름이죠. 바람과 구름을 언제여도 3일 동안 내리는 조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3일호를 풍년을 불러일으키는 비라 그래요. 되게 충분히 내리는 비란 말이지. 근데 얘들아 이걸 생각을 하면 봐봐. 노룡이 물결이라면 봐요. 천년 노룡이 물결입니다. 물결이 바다로 갑니다. 물이. 그럼 호수물이 바다로 갔다가 바람과 구름 때문에 기화돼요. 기화돼서 비구름이 된 다음에 3일호로 떨어집니다. 이제 그 풍년을 오는 비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일호를 내리려느냐 디려느냐 내리려느냐 음예가 그늘진 벼랑이에요. 그늘진 벼랑에 자 이온풀 시든 풀을 다 살려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먼저 볼게요. 요 지점을 보면 천년노령 우리가 이 활용소의 물이라 그랬어요. 얘가 바다로 가서 풍운 바람과 구름을 얻어서 기화돼서 3일 동안 내리는 좋은 비가 내리면 풍년이 오는 충분한 비가 되면 그늘진 벼랑에 쉬는 풀을 다 살려낼 수 있구나 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물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 천년노룡은 정철 자신을 가리킵니다. 약간의 잡벽인데 스스로를 용이라고 칭하는 것이 정철이 스스로를 굉장히 높은 인물로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철인 내가 천년노룡이야. 내가 이 활용소의 물결이야. 용입니다. 바다가 의미하는 건 벼슬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벼슬길에서 풍운을 얻는 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얻는 것이고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얻으면 자 3일 동안에는 충분한 비 선정이라 그러죠. 우리 앞부분에서 했죠. 조을선의 정치정자 좋은 정치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정치를 펼칠 수 있죠. 그러면 괴로운 백성들을 모두 다 살려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선정의 포부다.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로 스스로가 저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요.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를 베풀 거예요. 모두 다 살려낼 거예요. 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천년노령이 있어서 창해로 가서 풍운을 얻어서 3일호가 돼서 음의 시드물을 다 살려내야지라는 간접형의 표현을 쓴 거죠. 이게 약간 고전적인 표현 방법이고요. 관동별곡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고전적인 어떤 표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동별곡에 쓰이는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보면
자연물을 보고 계속 정치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울인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 저 기운을 떠내서 나라를 구할 인재를 만들어야지, 정치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뒤쪽에도 이 활용소를 보면서도 여기 있는 철연 노력을 흘려서 3위를 내서 그늘진 백성의 시든 풀인 백성들을 모두 살려내야지라는 정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금강산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정치에 대한 언급과 벼슬에 대한 어떤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다로 가면서 조금 흐려지는 거죠. 자,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제 관동별곡의 금강산 부분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